매일 노인정에서 바둑 두고 가는 김 씨. 집에 갈 때는 벤츠 S500을 타고 가는데 알고 보니 강남구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낡은 노인정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창문마다 반투명한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시간이면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이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들어선 사람은 서순 70세로 그의 뒤를 윤철 75세에 따라 들어옵니다. 이복 67세의 신문을 들고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상수 68세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입장합니다. 노인정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은 낮은 회색 천막으로 덮여 있고 벽에는 여러 바둑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카드 테이블, 장기판, 체스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쪽 창가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쯤 그 자리에 한 노인이 앉습니다. 그는 김수만 72세로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넘겼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지만 눈빛은 맑습니다. 김수만은 바둑판 앞에 앉아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런히 정렬합니다. 손가락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습니다. 상수는 김수만의 모습을 슬쩍 살펴봅니다.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한 판 둘까요? 상수가 바둑돌을 집어들며 말합니다. 김수만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조용히 검은 돌 한 개를 집어들어 바둑판 위에 놓습니다. 돌이 판에 닿는 소리가 맑게 울립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갑니다. 상수는 김수만의 바둑을 보면서 점점 놀라게 됩니다. 그의 수는 보통의 노인이 두는 것과 달랐습니다. 깊은 계산, 예리한 판단, 그리고 우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라, 이 형 실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상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오후 3시 반이 되자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깁니다. 바둑에서 카드로 장기로 체스로 전환합니다. 여름 오후의 무거운 공기가 노인정을 가득 채웁니다.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창밖에서 고급 자동차의 엔진음이 울려 퍼집니다. 검은색 벤츠 S500이 노인정 앞거리에 조용히 정차합니다. 차의 뒤 도어가 열리고 50대로 보이는 운전기사가 밖에서 기다립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흰 손장갑을 낀 모습입니다. 모든 노인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김수만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는 바둑돌을 정중히 정리하고 한 번도 아팠던 적 없다는 듯 일어납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 사람 또 나가네. 윤철이 중얼거립니다. 창문을 통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김수만은 벤츠 앞에 도착했을 때 운전기사에게 무릎을 구부린 채 뒷좌석에 탑니다. 작은 절을 하고 몸을 낮춘 모습입니다. 벤츠는 다시 조용히 엔진을 켜고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상수는 마지막 수가 놓인 바둑판을 바라봅니다. 윤철과 서순이 상수의 옆에 모입니다. 저 사람 정체가 뭔지 알아? 상수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다음 날입니다. 상수는 오후 3시 55분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체 없이 택시 번호를 누르고 통화합니다. 네, 강남구 노인정 앞으로 와주세요. 상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들어 있습니다. 10분 뒤 회색 택시가 도착합니다. 상수는 재빠르게 탑승합니다. 운전사는 상수의 얼굴을 거울에 보며 이상해합니다. 68세의 노인이 마치 추적을 하듯이 승차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세요? 운전사가 물어봅니다. 일단 이 길로 나가세요. 그 검은 벤츠 따라가면 돼요. 상수가 지시합니다. 운전사는 어리둥절하지만 상수의 결정적인 목소리를 따릅니다. 벤츠 S500이 강남대로로 진입합니다. 택시도 따라 나섭니다. 신호를 지나고 좌회전을 합니다. 서초구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후 4시 10분, 벤츠는 한강 인근의 고급 주택가로 방향을 틀어집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더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어디야? 상수가 혼잣말을 합니다. 1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택시는 여전히 벤츠 뒤를 따릅니다. 마침내 벤츠가 한강절경을 마주한 초고층 건물 앞에서 정차합니다. 건물 이름은 한강타워입니다.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현대식 건축물, 38층에 달하는 랜드마크입니다.
벤츠가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합니다. 상수는 재빨리 지폐를 내밀며 택시에서 내립니다. 운전사는 여전히 상수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건물 로비는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대리석으로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5개가 있고 각각 다른 층으로 가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수는 엘리베이터 앞에 테넌트 안내판을 살펴봅니다. 110층 백화점 및 식품관, 1120층 오피스 A, B 섹션, 2130층 오피스 C, D 섹션, 3137층 주거공간, 38층 펜트하우스. 상수의 눈이 커집니다. 38층 펜트하우스. 상수가 중얼거립니다. 안전요원의 눈을 피해 상수는 계단실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나이 드신 몸이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옵니다. 하지만 상수의 호기심이 피로를 이겨냅니다. 38층에 도착했을 때 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통유리 복도가 펼쳐져 있고 한강의 야경이 보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회의실의 투명한 유리가 있습니다. 상수는 벽에 몸을 붙입니다. 회의실 안을 살펴봅니다. 긴 회의 테이블, 그 맨 앞자리에 김수만이 앉아 있습니다. 벤치에서 내렸던 같은 사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릅니다. 어깨가 펴져 있고 목소리는 낮고 강합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그 앞에서 서류 뭉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촬영하려 합니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계신가요? 사무직 직원의 목소리입니다. 상수는 반사적으로 계단실로 몸을 날립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따라옵니다. 1층, 2층, 3층을 쉬지 않고 내려갑니다. 지하층에 도착했을 때 상수는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150m 정도 떨어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습니다. 숨이 차도록 몸을 움직이며 안정을 취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KS그룹. 결과가 떠오릅니다. 기사 제목 KS그룹 회장 30년 전 비리 의혹. 날짜는 1995년입니다. 상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상수는 노인정에 나타납니다. 다른 누구도 없는 시간입니다. 형광등 아래서 상수는 휴대폰의 사진들을 정렬합니다. 저화질이지만 사진들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회의실 안에 김수만, 앞에 선 직원, 제시되는 서류들. 상수는 그 사진들을 확대하고 또 확대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맞나? 상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른 노인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서순이 먼저 들어오고 윤철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복도 나타납니다. 상수는 그들을 불러 모으고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속삭입니다. 마지막에는 KS그룹 회장라는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저 사람이. 윤철이 놀라며 크게 말합니다. 쉿, 크게 말하지 말아요. 서순이 재빨리 윤철의 입을 막습니다. 이복은 휴대폰을 들고 더 깊이 검색합니다. 한미영. 비자금. 살인. 이복이 중얼거립니다. 오후 3시 상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노인정에 다니시는 분 맞으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합니다. 상수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네, 맞습니다만. 상수가 더듬거립니다. 이 시간 뒤 강남역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1시간 뒤 상수는 강남역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마주 앉은 여자는 45세, 우아한 정장 차림, 변호사 배지가 명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김서연입니다. 상수님, 제 아버지를 추적하셨다면서요? 서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상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이 적대적이지 않음을 느낍니다. 제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싶으신 거죠? 서연이 계속합니다. 상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서연이 테이블 위에 작은 폴더를 놓습니다. 안에는 30년 전의 신문 기사들,
경찰 기록, 그리고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상수가 물어봅니다. 제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비극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들은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상수는 폴더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새 폴더 속의 기사들을 읽습니다. 한미영 실종 사건 KS그룹 비자금 조성 김진호 투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김수만이 평소처럼 노인정에 나타났습니다. 상수는 그를 바라봅니다. 오후 4시 벤츠가 다시 도착합니다. 김수만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날 오후 2시 상수의 휴대폰에 낡은 목소리의 전화가 울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입니다. 당신이 김수만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70세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상수는 놀라며 말을 더듬습니다. 누구세요? 30년 전 일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이석이 묻습니다. 1시간 뒤 강남역 뒷골목의 조용한 소주점에서 상수와 이석이 만납니다. 이석은 30년 전 KS그룹의 전무로서 김수만의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고 눈빛은 외로워 보입니다. 상수님, 저는 30년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석이 천천히 말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수가 물어봅니다. 이석은 1995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한미영은 KS그룹의 비서였고 김수만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수만은 그 관계를 부인하고 한미영을 회사에서 내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협박 전화, 인신공격, 그리고 결국 실종입니다. 이석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디지털화한 음성 파일을 재생합니다. 모니터링된 실내 통화입니다.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르지. 하지만 조용히 끝내야 한다. 상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석은 추가로 오래된 서류를 꺼냅니다. 1996년 비자금 기록입니다. 약 500억 원대의 해외 송금 기록입니다. 저는 30년간 두려움에 침묵했습니다. 이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왜 지금 말하세요? 상수가 물어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요. 이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두 사람은 이 정보를 활용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을 세웁니다. 오후 5시 강남역 대형 카페입니다. 상수, 서연 그리고 예상 외로 김수만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곳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김수만은 처음엔 상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연이 명확히 말하자 그의 얼굴에 극도의 긴장이 흐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당신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상수는 이석과의 만남, 음성 파일, 비자금 기록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김수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카페의 테이블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오빠의 죽음도 엄마가 가신 진짜 이유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김수만은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30년 전 내 판단 실수가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김수만의 목소리는 매우 낮습니다. 카페의 배경음악이 더 크게 들리는 듯합니다. 김수만은 천천히 말합니다. 한미영이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과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김진호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죄책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도 이 비극을 견디지 못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수만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상수는 모든 내용을 메모장에 기록합니다. 서연은 손을 떨며 아버지의 진술을 듣습니다. 5일 뒤 서초동 검찰청입니다. 박준호 검사 55세는 상수, 이석, 서연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1995년 미해결 사건 기록들이 쌓여 있습니다.
박준호는 경찰 이준수와 함께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KS그룹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대규모 서류와 전자기록들이 수거됩니다. 재무팀장 정무진과 부회장 이미영의 저항이 나타나지만 경찰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경찰은 한미영의 실종 사건 재수사를 위해 당시 담당 형사들을 소환합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한계선을 넘어서는 수사부실에 대한 자백이 나옵니다. 3주 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한미영이 KS그룹 근처 한강변 폐가에서 시신 상태로 발견됩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30년 전 타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신이 매장된 기간은 정확히 30년입니다. 박준호 검사는 비자금 송금 기록, 음성 파일, 이석과 상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수만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종이는 흰색이지만 그 무게는 남산만큼 무겁습니다. 검찰 신문실에서 김수만은 전담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진술을 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모두 책임하겠습니다. 김수만의 목소리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합니다. 책임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3개월 뒤 서초지법에서 살인, 뇌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이 개시됩니다. 대형 언론사들이 30년 만에 진실 공개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합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찹니다. 법정에서 검사 박준호, 피고인 김수만, 증인 상수와 이석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법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증거들이 차례대로 제시됩니다. 서연은 방청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1년 뒤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피고인 김수만에게 살인죄 15년, 뇌물죄 3년, 비자금죄 5년, 총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법관의 목소리는 명확합니다. 김수만은 법정에서 법관에게 깊은 절을 합니다. 그의 몸이 구부러집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대구 교도소의 출소식입니다. 철문이 열립니다. 67세가 된 김수만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습니다. 아무 말도 없지만 무언의 대화가 흐릅니다. 택시를 탑니다. 강남구의 그 오래된 노인정 건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서연과 김수만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회색 건설 크레인들, 새로운 아파트 건물들, 그리고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오후 2시 노인정의 문이 열립니다. 김수만이 들어옵니다. 상수, 서순, 윤철, 이복이 일제히 고개를 듭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상수가 먼저 일어납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차례로 인사를 나눕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서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번엔 벤츠 S500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로 온 것을 알아챈 상수가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차는 팔았어요. 김수만이 말합니다. 김수만은 항상 앉던 창가 바둑판 자리에 앉습니다. 상수는 그 옆에 앉아 흰 돌과 검은 돌을 준비합니다. 두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돌이 판에 닿는 소리가 맑게 울립니다. 바둑판 위에 첫 수가 놓입니다. 조용한 돌 떨어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다른 노인들은 자신들의 카드 게임을 시작합니다. 서연은 노인정의 한 구석 의자에 앉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지켜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눈빛은 이전보다 더 맑아 보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다른 노인들처럼 김수만은 그냥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벤츠는 없습니다. 다른 멤버들과 함께 카드 게임을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카드를 집어 올립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한강 일몰이 보입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노인정의 형광등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차근차근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바둑판 위에 놓이는 한 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돌이 판에 닿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